일단 첫 번째 세 가지 파트로 제가 나눠봤어요. 이거는 뭐 다양한 문헌들도 참고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보수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도덕, 철학, 사상 뭐 한문을 배웠는데 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정말 솔직하게 레알 진짜로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정도의 그 기초 지식들도 없을 뿐더러 사상이라는 것,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저런 생각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추구를 하고 왜 쓸데없이 저런 짓을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이 단순히 본능에 의해서 살면요 되게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인간은 짐승이고 본능의 동물이긴 하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시키는 대로 마음속으로 가는 대로만 행동을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 저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떠한 생각과 철학들을 나누고 싸우고 토론하고 가다듬으면서 사유하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누가 얘기했지 않았나요? 괴테였나요? 누가 얘기했죠? 그렇죠? 생각하는 동물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공자라는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상가입니다. 왜냐면요, 보수와 혁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정치나 이런 데서 신문이나 뭐 이렇게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보수랑 혁신이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뭐 그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보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경제가 아니고 뭐 철학이나 사상 배울 때가 있으면 배우겠지만 보수는요 기존에 있는 걸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존에 있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땐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 씁시다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쭉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보수도 발전을 하는 거예요. 대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발전을 하는 게 보수입니다. 혁신은 뭘까요? 기존에 있는 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인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게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것들, 뉴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자는 이 보수와 혁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유학이라고 하면 이제 가 쓰고 그렇죠?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 생각하겠지만 공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공자의 말했던 보수라는 건요 이거예요. 춘추 시대가 있었죠. 아이고. 근데 춘추 시대 전 시대는 뭐였죠? 그렇죠. 제가 여기 열로 쓸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주라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주, 춘추, 전국, 진, 한이잖아요. 바로 이 주나라 때 가지고 있었던 의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례제도. 의례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왕가라든지 귀족들이 옛날에 어떤 행사, 세레머니를 할 때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막 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사람들 아무나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나 지금 결혼할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뭐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뭐 이제 뭐 신랑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뭐 신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엄마 아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형식과 절차를 갖춘 행사 혹은 의식들을 의례제도라고 하는데 춘추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다고 했죠? 혼란스러웠다고 했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 의례제도가 문란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문란해졌다는 게 이제 뭐 성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혼란스러워졌다는 것. 그러니까 개판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막장이다.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 의례제도에서부터 딱 갖춰서 해야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올바라지는데 이게 별로니까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춘추시대지만 주나라 옛날 전통의 방식으로 의례제도를 돌아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극상이나 뭐 나라를 없애버리고 뭐 죽이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보수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기존에 있던 주나라의 의례제도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보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사람들이 공자를 보수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와 형식, 주나라의 의례제도를 강조하는 것이 공자한테는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힘으로써, 무력으로써, 혹은 그 후에 이제 법으로써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했지만 공자는 이제 의례제도를 돌아갑시다 옛날로 해서 다시 사람들의 마음속부터 다시 시작을 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보수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그 혁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혁신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공자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유교무류입니다. 이건 자막으로 제가 깔게요. 이 유교무류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시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인류가 지금 뭐 몇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 다 교육을 받게 된 건, 의무 교육을 받게 된 건 정말로 얼마 되지 않은 몇십 년일까요? 채 40년,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2020년이군요. 그러면 한 5, 60년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의무가 되고 남자든 여자든 다 학교를 가게 된 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고 하니 옛날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건 선택받은 일부, 소수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그러니까 피라미드로 그려보면 여기 이제 왕이 있고 여기 이제 귀족들이 있고 나머지가 다 평민이잖아요. 그렇죠? 뭐 중간에 뭐 상인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옛날을 기준으로 치면 그러면요. 이제 왕은 말 그대로 0.01%고 귀족들은 뭐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의 평범한 사람들은 잘 편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이 평민들이 어리석어야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평민들을 낮춰서 얘기하는 말로 우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민,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상위 계급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아무한테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자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유교무류라고 했잖아요. 이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유교, 가르침은 있습니다. 근데 무류, 분류가 없어요.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곧 여기 나오는 99%의 일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교육을 해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100년 전에만 이런 얘기를 했어도 진짜 티인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거짓말 같겠지만 3000년 전에 인간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엄청나게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공자는 이제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여자든 남자든 뭐든 다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물론 막 받아주진 않고 이제 최소한 이제 옛날에 이제 성의로서 선물 같은 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육포, 옛날을 놓치면 육포 같은 거 한 꼬러미면 줘도 오케이 가르쳐 줄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뒤에 나올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인 자로라는 사람도요. 원래는 이제 동네 깡패였대요. 깡패.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깡패고 그냥 백수입니다. 백수. 무례배라고 하죠. 옛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공자를 처음에는 이제 찾아갔던 게 행패를 부리려고 찾아갔대요. 공자가 보통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하잖아요. 무료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야 뭐 돌아다니면서 이 말로서 말빨로 먹고 사는 어떤 시정잡배 선비가 하나 있다더라. 가가지고 내가 혼쭐 내줘야겠다. 그래서 갔는데 막 이제 처음에 시비를 걸었어. 야 너는 뭔데 죄송합니다. 뭔데만 너는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이 새치 혀로서 사람들을 그러냐 했더니 이제 공자는 이제 그 공자 스타일대로의 그 말로 했겠죠. 그래서 뭐 세상은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제 말로써 탐복을 시켜가지고 자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공자라는 사람은 그 3000년 전 당시에도 보수적인 부분과 혁신적인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바로 합리주의와 인문주의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건요. 유교적인 생각, 아까 얘기했던 인, 이, 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효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인문주의는 사람 중심. 그러니까 뭐 그 어디죠? 무슨 그 뭐 있잖아요. 거기 저기 회사의 슬로건이 뭐 사람이 미래다 뭐 이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그런 것처럼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일단 첫 번째가 일단 유학이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유학. 여러분들 유학이 뭡니까? 유교적인 생각을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유학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유학이라고 하고 유교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 불교, 뭐 천주교, 기독교 해서 그러면은 뭐야 이것도 종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건 종교는 아닙니다. 물론 뭐 사당도 있고 뭐 불상 뭐 이렇게 동상도 있곤 하지만 죄송합니다. 목이 잠기네. 아,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 종교는 뭐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돼? 핵심이 되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곧 신, 초월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학은요, 초월자가 없어요. 공자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인성이 되게 올바르고 대단했던 사람일 뿐이지 신이나 초월자가 아니에요. 공자가 세상을 바꾸진 않습니다. 공자의 생각이 바꾸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이 없어서 교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종교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그냥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거냐면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거죠. 기르는 거죠. 그 뜻이 교육이죠. 가르칠 교육, 기를 교육. 그래서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가 얘기했던 이상적인 사회 형태를 만드는 것이 유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냥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군자 혹은 한 단계 위인 성인으로 표현을 할 뿐이지 절대자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믿어서 그 사람이 바꾸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써,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인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또 공자는 괴력난신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괴력난신이 뭐냐면 괴력난신의 괴력이 괴이한 힘,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논리로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힘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빙이라든지 뭐 점이라든지 아니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렇게 굿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뭐 신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약간 괴이한 힘이죠. 미스테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난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이제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하극상. 그러니까 뭐 신하가 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제후가 왕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쿠데타. 그리고 계령난신의 신은 이게 사회에 그때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민간 신앙들 있죠. 어떤 뭐 동물을 믿는다든지 뭐 이런 잡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멀리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유교는요 종교예요. 종교의 뜻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배운 것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종교지만 종교가 아닌 것이 바로 유학 공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해서 이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생각이 있는데 사상이 있는데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자입니다. 요 세 개의 제목이 다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던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어,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시긴 했을 겁니다. 그 옛날에 홍길동전에서 그 율도국이라고 해서 나중에 홍길동이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도덕 시간에 많이 나오는 바로 그런 이상적인 나라의 형태를 유토피아라고 하고요. 이상이라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다른 차원의 수준의 좋은 것을 이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상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적인 나라의 형태를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공자 역시 이제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나라를 생각을 했죠. 춘추 시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역대 가장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패는 것으로 힘으로써 주름잡는 시기인데요. 그 힘과 무력 혹은 뭐 정복 아니면 힘으로써 억압하는 시대에 공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 의, 예지, 뭐 교육, 뭐 평화, 뭐 양보, 효, 뭐 이런 것들,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상가나 철학가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을 이제 먼저 읽는 거죠. 평범한 사람보다 먼저 읽어서 분석을 해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사회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상과 철학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춘추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공자의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책을 보셔서 그의 사상을 보면요, 와 진짜 참 좋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웃음이 나오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탄을 하고 웃음이 나온다는 건 진짜 이상적인 소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사람의 본능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 쌓여온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뭐, 남보단 나를 먼저 더 생각하고. 근데 공자님이 추구하는 세상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짱이다.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살아야 생전에는 진짜 빛을 보지 못했죠. 오히려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사상들이 아름답고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자가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이상으로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이상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자 스스로의 행동이 막 개차반이고 막 진짜 막 양아치처럼 막 살고 그랬으면 안 되겠죠. 공자의 삶 자체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살았고 이제 그 사상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생명력이 뿜뿜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고 되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정도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에게 얘기해줘도 어려워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되게 머리 아프고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사상이나 철학도 어쨌든 현실적이진 않은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사유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사상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안 된 대로 이해를 했으면 한 대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공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가? 가장 1등 공신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공자의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제자들이 없었다면은 묻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자가 살아 있을 때도 이 공자의 성품이나 인품에 감격해서 이 문하, 그러니까 공자의 아래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문하라고 합니다. 문하에 수천 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할 때도 유랑을 할 때도 최소한 수십의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국회의원이 돌아다니는데 수행 비서들이 보좌관들이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10명의 인물들을 묶어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공자 십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자가 특히 아낀 제자가 서너 정도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을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문 교육과는 물론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필수로 배워야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공자와 제자들이 썼던 논어라는 책인데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다 이제 하지만 논어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배웠고 그 내용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빨리 죽었다라고 했던 요절했다고 했던 바로 안회입니다. 안회. 공자는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칭찬에 되게 인색한 사람이에요. 칭찬을 진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못했을 때는 진짜 많이 다그치는데 칭찬을 진짜 안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논어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안해를 칭찬을 안 하고 디스하는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의 본인과 비슷한 경지에 오른 사람 수준으로 계속 언급했던 사람이 바로 안회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이제 믿고 진득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회를 여기 공자 다음 정통, 계승, 후계자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보는데요. 그 시대에 제자들끼리도 안회랑 비교하는 건 되게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안회는 완전 어나더 레벨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와 비교되는 것조차도 되게 부끄러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문일지십,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난다라고 했던 성어가 바로 거기서 나왔는데요. 이 안회라는 사람은 굉장히 튀지 않았어요. 되게 조용하게 은둔하면서 혼자서 이제 스스로 수용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 도가, 아까 얘기했던 노자나 장자 쪽, 도가 쪽에서 되게 높이 평가받는 특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빨리 죽었기 때문이에요. 업적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유절했기 때문에 이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저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제자가 이제 공자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먼저 제자가 죽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공자가 막 이제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가 죽었을 때 사후에 딱 2명대만 울었는데 물론 이제 많이 죽지 않았겠죠. 공자가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공자랑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안회고요. 두 번째는 자로입니다. 자로. 그러니까 이름은 중유인데요. 이제 또 다른 이름인 자가 바로 자로입니다. 그래서 이 자로라는 이름이 더 유명해서 그냥 자로로 통칭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보통 학자 스타일일 것 같잖아요. 딱 봐도 그냥 말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자로는 되게 특이하게 체격도 되게 뛰어나고 이 용맹함이 넘치는 어떻게 보면 학자가 아니고 협객 스타일의 제자가 바로 자로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깡패 그 사람입니다. 그 자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공자가 연설하는 곳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려고 했는데 설교 당했죠. 그래서 가마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처음과 달리 이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되게 소박하고 성격이 순진하면서도 올곧은 마음을 가졌기에 공자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애착 인형처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논어 책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혼났고요. 그만큼 칭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한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자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실제로 논어라는 책이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맹자보단 재밌지만 이 논어라는 책이 진짜 재미없는데 자로가 나오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착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칭찬에 인색한 공자에게 칭찬도 몇 번 들었던 바로 자로인데요. 이 자로가 이 위나라에서 관직을 맡고 있다가 그
그 위나라 자체에서 내란,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난이 일어났을 때 공자가 이제 딱 알았어요. 자로가 올곧은 성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난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자로가 죽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견을 했는데 진짜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게 된 후 이제 그 되게 잔인한 형벌인 젓갈을 담그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공자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형벌이죠. 그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 콩쥐 팥쥐 있지 않습니까? 콩쥐 팥쥐에도 진짜 그게 동화 아름답게 이야기돼서 뭐 개구리가 해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진짜 콩쥐 팥쥐 리얼 이야기는 되게 잔인합니다. 콩쥐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 다음에 팥쥐가 워낙 나쁜 사람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서요. 콩쥐가 죽게 돼요. 근데 팥쥐가 죽게 됩니다. 근데 팥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젓갈에 담겨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젓갈로 담기게 되는 거겠죠. 엄마한테 보냅니다. 그 뺑덕 엄마, 뺑덕 아닌가? 그 팥쥐 엄마 누구죠? 그 아줌마한테 보냅니다. 그 아줌마가 젓갈을 선물로 주길래 뭐지 하고 먹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인 거지. 그래가지고 막 실성을 했다. 뭐 되게 잔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되게 잔인하게 형벌을 내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자가 이제 그걸 보고 집안에 있는 젓갈은 진짜 다 갖다 버리라고 하면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명하고 되게 젓갈을 좋아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입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돼서 왔으니까.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서 제자가 죽고 난 다음에 공자가 대성통곡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자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공인데요. 조금 다른 이미지예요. 자공은 이제 이름은 사하고요. 자공은 역시나 자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자가 유랑 생활하면서 나라들을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게 좋게 말하면 유랑이지만 그 거지죠, 거지. 돌아다니면서 나 좀 써주세요 하는 거니까 유랑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혼자 다니지 않고 몇십 년이 다녔기 때문에 밥도 먹어도 되고 뭐 숙박도 해야 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돈이 필요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실질적인 총무 역할을 하고요. 자금줄이 됐다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공은 특히나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말을 되게 잘했어요. 말을 되게 그러니까 공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위에 나왔던 안회나 자로는 다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었는데 자공은 말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잘 꼬실 수 있으니까 좋은 역할들을 많이 맡았겠죠. 그래서 제일 유명했던 재력가고 정치가였습니다. 공자도 자공의 능력은 되게 인정을 했지만 지나치게 말을 잘하는 것을 경계해서 끊임없이 이제 주의를 주고 조심해라, 말보단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했던 기록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은 증자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은 이제 삼이고 자는 자여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증자라는 그 존칭이 더 유명하니까 증자로 부르겠습니다. 공자가 맨 처음 이제 막 사람들에게 설파를 하고 이랬을 때부터 시작됐던 가장 오래된 제자 중에 하나고요. 이분도 역시나 오래됐지만 되게 튀지 않았고 자기 수양에 힘쓰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측근들은 거의, 그러니까 자공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자기 수양을 중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자가 죽고 난 다음에 증자가 이제 이어받고 그 다음에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증자에게서 이제 사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사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전국시대 맹자라는 사람으로 이어진 라인이 바로 이제 유교에서 인정하는 정통 라인이죠. 아내가 있었으면 아마 아내까지 했을 텐데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5명 아내를 포함해서 공자, 아내, 증자, 자사, 맹자는 동양오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의 전통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바로 이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죽은 다음에 오히려 더 이 영향력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공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진짜 알았죠, 그렇죠?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자라는 사람과
그 사상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추앙하려고 하고 다시 리스펙하고 떠오르는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의 제자들이 없었으면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였겠죠. 공자가 수천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10철 이외에도 되게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공자가 죽고 난 다음엔 각 나라로 흩어져서 전국 시대에 이어지는 대표격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게 언급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사상적인 기초가 유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커지고 발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유학이 되게 좋았던 것이 형식, 아까 얘기했던 형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신설 국가, 그러니까 건국하는 나라의 그런 건국 이념으로서, 그러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적합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채용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런 건 패도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법으로 해도 어떤 그 국가적인 이념들, 어떤 제사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학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채용이 됐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중심 사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공자의 행적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학이 종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없죠. 하지만 이제 창시자격인 공자의 행적을 보시면 유학에서 이제 말하는 성인, 군자의 윗단계인 성인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동을 자제하고 얘가 아닌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아예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랑은 아예 만나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진짜 윤우님 같은 정도? 정말 유명하고 대단하고 부나 명예, 인기가 엄청나지만 행동의 절제가 정말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기 수행과 이제 후학, 그러니까 제자들 양성에 힘쓸 덕분에 후세의 평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좀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맹자인데요. 맹자는 진짜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고 진짜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맹자처럼 지나치게 현실 정치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하고 의욕을 드러냈으면 이제 사상가죠. 아무래도 철학도 그렇지만 사상가로 이제 분류가 되지만 공자는 사상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하지만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전에 정치를 못했죠. 못했으니까 더 좋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뭐 실패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가혹한 현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에 장점이 되는 경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미술가들도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그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작품들의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추앙을 받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사상이 이상적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상가나 철학가는 시대상에 맞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더 맞죠. 근데 공자는 진짜 아름답고요. 진짜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발전을 하면 점점 개인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히려 3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이 유학 사상이 더 필요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윗사람을 배려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끊임없이 공자가 추억되어지고 그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세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자라는 사람은 제가 지금 몇 분 정도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시간 정도 하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창시자이기 때문에 자료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이고 소위 말하는 야사 같은 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본문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겉만 지금 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공자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이 기초를 두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5, 6, 7, 8 단원을 본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양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공자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필요한, 진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거겠구나,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공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제 본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갈까요?